자, 오늘 고전시가 작품 분석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예고했던 작품인 이 고려가요의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일단은 이 표기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있었던 한시들처럼 거의 현대어처럼 풀이가 돼 있지 않고 고어표기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고 낯설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자, 그래서 뭐 공부가 좀 됐던 학생들은 있는데 무리가 없었다 치더라도 고전시가와 관련된 공부를 좀 적게 했거나 내지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품의 표기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의미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한테 어떤 도움이 좀 될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 보다가 고전시가에서 주로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시어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관습적인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 그 시어들과 관련된 것들이 꼭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시어들의 의미를 좀 알아두면 작품의 어떤 맥락을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절망할 필요는 없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 작품의 설명을 하면서 내가 부연 설명들 많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명 듣때 그 어휘들은 좀 너희들이 다운받아서 익숙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작품을 보면 총 8개 연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한번 봐볼게. 자,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요 마지막 행에 나타난 이 부분. 자, 너희도 잘 알겠지만 제가 밑에는 각 연의 세 번째 행에 늘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라 여기서는 생략을 했어. 이게 고려가요라고 하는 어떤 그 장르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후렴구라 그래. 이 후렴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의미적인 요소와는 직접적 관련을 주로 맺지 않고 주로 음악적인 요소, 이 음악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후렴구를 쓴다. 자,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주로 그 작품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후렴구가. 지금 이 작품도 8개 연마다 마지막 3행에 나와서 늘 같은 자리에 나와서 반복이 되고 있어. 근데 이 후렴구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요의 특성이기도 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자, 의미적인 요소보다는 음악적인 요소에 관여한다라는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어떤 후렴구가 의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곧 나랑 같이 보겠지만 고려가요 정석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정석가에 유덕하신 님과 이렇게 시작하는 후렴구가 있거든. 근데 그 후렴구는 의미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의미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미와는 관련을 맺지 않고 음악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모든 작품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획일화시켜서 암기하지 말고, 아, 그런 작품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이 후렴구가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경향들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뭐 대표적인 작품 중에 고려가요의 3호곡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작품에는 후렴구가 딱 한 번만 나와. 그 후렴구가 여러 번 반복되지 않는다고. 자, 그러니까 대체적인 특성이 이러하다는 거지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닌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내신 공부하듯이 그렇게 달달달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알아두고, 그리고 같은 년에 2년부터 8년까지는 이 부분을 생략시켜 놓은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자, 1년의 내용을 보면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1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살얼이 났다라는 표현 자체를 세 가지의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요거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소망의 표현인 거지.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살았으면 좋았을 걸,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청산 속에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지. 자, 근데 마지막 하나는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살아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해석들이 왜 중요하냐면, 뭐 어떤 어휘 자체가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다양성, 의미적인 면에서 다채롭게 다양하게 의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풍부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 작품에서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소망이고,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니까, 요 두 개의 측면에서 보면 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성격이 좀 달라. 지금 살고 싶다로 해석하거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청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살아야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체념의 정서로 본다면 적어도 청산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는 없는 거지. 자, 이곳이 아닌 곳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적어도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면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을 봤기 때문에 1년의 내용만으로 우리가 셋 중에 뭐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 자,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떻게 보는 게 뭔가 좀 적절한 해석일까, 이런 부분을 찾아가야 하는 거지.
자, 그럼 적어도 1년에서는 정서가 소망의 정서로 해석될 수도 있고 후회의 정서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내지는 체념의 정서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1년 갖고는 판단 못하니까 2연부터 그 내용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 자, 2연에 보니까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리노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울어라라는 말을 우는구나 정도로 해석한다면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울고 있구나 새여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널 나와 할 때 라와라는 말은 원래 뭐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야. 뭐 지금은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너보다도 이 말이거든. 너보다 씨름이 한이라는 말은 이 고전 어휘 중에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자, 고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두 단어가 같이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이 오늘날 뭐뭐 하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아래 하다라고 쓰면 원래 의미가 뭐였냐면 크다 내지는 많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단어들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한숨 같은 경우에 보면 크게 내쉬는 숨을 우리가 한숨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널라와 씨름 한이라는 말은 너보다도 씨름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 너보다도 씨름이 큰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 돌아 그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씨름이 많아 울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슬픔이라든가 자, 이런 정서를 보여준다면 내가 지금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새가 내는 소리를 들으니 새가 우는 것처럼 들린 거야. 우는 소리처럼. 그럼 원래 새는 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처럼 표현했으니까 화자의 감정을 지금 뭐 한 거냐면 이입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의인화가 된 거지. 사람이어야만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새여라는 말은 새가 왜 필요했냐면 그 새보다도 씨름이 많았던 나를 강조하고 싶어서 새가 필요했었던 거야. 자, 그럼 이연의 정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정서가 슬픔의 정서고 자, 우는구나에서 드러나지만 그러면 이런 슬픔의 정서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1년에서 소망이라든가 후회보다는 이곳에서 살아야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체념의 정서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자, 요 정도만 일단 잡아놓고 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보면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랬어. 자,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자, 물 아래라는 말은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야. 자,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 물 아래인데 그럼 이 물 아래로 가던 새, 이 가던 새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첫 번째는 앞에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된 나라 가던 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갈던 사례라는 말인데 이 사례가 결합돼서 새가 된 거야. 자, 근데 갈던이라는 말도 원래 여기서는 문법이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니은이나 디귿 이렇게 디귿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 요 받침 리을이 탈락이 잘 되거든. 그래서 가던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처럼 1번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2번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면 적어도 1번과 2번처럼 해석이 되는 건 어떤 맥락에서의 공통점은 있냐면 자, 날아가던 새 그러면 물 아래로 속새 쪽으로 날아가던 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날아가던 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것도 익묻은 장글을 가지고 이 장글이라고 하는 게 농기구거든. 그러면 농기구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밑에 2번으로 해석되는 게 더 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 공간 속으로 날아가는 것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날아가던 새라고 하는 것을 통해 뭘 말할 수 있냐면 어떤 그 공간 속의 어떤 미련 그 공간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갈던 사례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러면 농기구를 손에 쥐고 지금 내가 갈던 농가 밭 이 사례라고 하는 게 논밭이니까 이 농가 밭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 공간에 대한 같은 맥락의 미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적어도 지금 화자는 이렇게 청산의 공간 속에 있으면서 이 청산의 공간에서 원래 내가 갈던 논밭을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이 공간 쪽으로 날아가던 이 새를 이렇게 보고 있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청산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화자는 지금 청산 속에 있으면서 청산이 아닌 이 물 쪽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 자, 요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서도 청산 속에 살면서 이 물에 대해서, 속세 쪽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청산에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의식과는 잘 맞지가 않아. 이 청산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살아가야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체념의 정서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아까 전에 살월이 낫다의 해석 중에는 마지막 해석이 제일 적절해 보여. 자, 그 다음에 4연을 보면 자, 1인공 절인공 해서 자, 그러면 이럭저럭 해서 이럭저럭 낮은 지내왔어.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그럭저럭 뭘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지내왔지만, 자,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이란, 자, 또 어찌할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낮과 대비되는 시간인 밤인데,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어찌하지? 라는 말이거든. 근데 이 오리도 가리도 라는 말은 원래 이건 표기 자체가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올 이도 갈 이도 이 말이거든. 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인 밤인 거야. 그러니까 외로웠겠지. 그 혼자인 것 때문에 어떤 외로움을 느낄 거고, 그 외로움이 강화되면 어떤 절망을 느낄 거고, 어떤 절망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라는 거야. 낮에는 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보면서 그럭저럭 지냈는데, 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에게 올 사람도 없고 나에게서 갈 사람도 없는 철저하게 혼자인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이고, 그 고독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고, 자, 그러면서 뭔가 절망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의 정서도 외로움이라든가 절망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니까 결코 긍정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 자, 사연까지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연부터 보면, 자, 어디에다 던지려고 했던 돌이냐, 누구를 맞히려고 했던 돌이냐. 자, 뜬금없이 돌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디에다 던지려고 했던 돌이니,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이니, 자, 미리도 괴리도. 우리 아까 전에 사연의 맥락에서 해석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자, 미워할 이도, 그 다음에 괴다라고 하는 게 사랑하다는 의미인데, 사랑할 이도, 없는 내가 맞았어. 자, 없는 내가 무엇에 맞았냐면, 이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이 말인 거야. 우리 아까 전에 그랬잖아. 이 돌이라고 하는 맥락 자체가 지금 여기서 뜬금없이 느껴지는 건 아까 위에 사연에서 나에게 올 사람도 나에게서 갈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갑자기 나한테 등장해서 돌팔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을까? 혼자 있는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돌은 누가 정말로 나타나서 나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물리적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청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미련을 가지지만 이렇게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돌에 맞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맞은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자기의 삶, 이 청산 속에서 뭔가 미련도 가지고 슬퍼하고 뭔가 고독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에서 돌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실적 표현보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맥락이란 거지.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상징화된 표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연의 정서도 지금 여기서 운이 노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슬픔. 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다. 자, 미워할 사람도 어떤 사랑할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렇게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꼭 누군가에서 돌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6년을 가보면 6년은 정확하게 1년과 대응되는 연인데, 자,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 자, 요 부분과 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 거야. 자, 살월이 살월이랐다, 발아래 살월이랐다, 남아자기 구족이랑 먹고 발아래 살월이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1년에서 어쩔 수 없이 청산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5년까지 해석을 통해 봤지만 이렇게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 자, 그러니까 또다시 장소를 바다로 옮기고 있나 봐. 자, 그러면 여기서 살월이랐다는 말도 바닷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라는 맥락이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바닷속에서는 어떤 청산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의식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자,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좀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 다음에 뭔가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정서들을 중심으로 좀 너희들이 머릿속에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7년과 8년 두 개 남았는데,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7년에 보면 7년은 해석에서 또 너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자, 읽어보면 가다가 듣노라. 자, 뭔가를 들었대. 뭘 들었냐면 애정지로 가다가 들었대. 이 애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 바깥 외자야. 왜? 바깥에 난 정지라는 말인데, 원래 이 정지라는 게 방언이야. 이 경상도 방언에 이 정지라는 게 원래 부엌을 정직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깥으로 난 부엌. 우리가 지금은 부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집안에 있지만 우리 예전에 고택 같은 경우에 보면 부엌이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나 있는 것들 많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애정지 바깥쪽으로 난 부엌 쪽으로 가다가 뭔가를 들었어. 자, 그런데 뭘 들었냐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요 사삼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 하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슴에 원래 표기가 사슴인데 여기에 이가 붙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원래는 사슴이 아니라 사람인데 여기에 이가 붙었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사슴이라는 해석이고, 요것은 사람이라는 해석인데,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자, 뒤에 보면 짐대, 요 짐대가 장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자, 요걸 1번으로 하고 요걸 2번으로 본다면 1번 관점으로 먼저 한번 봐볼게.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악기야.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악기. 그 악기를 켜다라는 말이거든, 원래 이거. 자, 악기를 켜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이야. 자, 근데 1번의 해석으로 보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것도 놀라운데 그 장대 위에 올라가서 뭘 했냐면 해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그 악기를 연주를 했대. 그 연주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얘기야. 이 1번으로 해석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1번처럼 해석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돌파구가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화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확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이 확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표현인 거야. 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도 지금 뭐 나에게 주어진 이 처지를 확 바꿀 수 있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해석이란 얘기인 거지. 자, 근데 2번은 자연스러운 해석이야. 자, 그러면 사람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누군가가 어떤 연주를 하는 음악을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치면 뭔가 부정적인 상태, 부정적 상황 속에 놓여서 뭔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음악이 다소나마 어떤 위로를 받고 있고 위안을 받고 있다. 자,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은 원래 2번이지만 1번처럼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까? 자, 요 표현을 조금 신경 써서 알아둬야 돼. 그래서 7년에서는 두 번째 행, 이 두 번째 행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달리 볼 수 있다. 자, 요 정도 7년에서 꼭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8년. 자,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가다가 보니 배부른 독에. 자, 배가 요렇게 불룩한 독에 우리 과거에 술은 다 담아서 마셨잖아. 사서 마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독이 있는데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 강수를 빚었다. 원래 설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농도가 짙다 이런 말이고 강수라는 말 자체가 원래 독한 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농도가 짙은 독한 술 그냥 묶어서 독한 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독에 배가 부른 독에 이렇게 술을 담고 있었나 봐. 술을 빚고 있었나 봐. 그런데 조롱꽃 누룩이 자 원래 누룩 이건 누룩이가 누룩인데 원래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쓰는 발효제잖아. 근데 이 누룩이 이렇게 위에 허옇게 뜬 거지. 근데 이 허옇게 뜬 이 부분이 뭔가 조롱박꽃 모양을 하고 있었대. 나도 조롱박꽃은 잘 모르겠는데 조롱박꽃 모양이 이런 누룩 색깔과 누룩이 발효됐을 때 그 색깔과 비슷한가 봐. 근데 조롱박꽃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잡았대. 근데 누굴 잡은 거냐면 나를 잡은 건데 문맥적으로는 나를 잡은 건데 지금 이게 생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할 있고 표현을 되게 거창하게 했지만 술이 강렬하게 잘 익어서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할까 이 말인 거야. 그럼 이 표현은 원래 그런 거잖아.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단데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술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원래 술을 마시고 싶은 주체는 나고 내가 마시고 싶은 대상 그 객이 술인데 지금 이 객체가 꼭 주체처럼 그리고 이렇게 주체였던 내가 꼭 객체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객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이 주객전도 표현은 너희들이 좀 잘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될 표현인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고전시가를 처음 시작할 때 고전시가에는 어떤 한정된 주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도 현대시보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관습화된 표현이 많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병루 수업을 할 때 휘파람이라고 하는 그 시어가 주로 등장할 때 흥겨움 아니면 뭔가 좀 무상감이라든가 허무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로 등장한다. 크게 둘 중 하나에 등장할 때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강수라고 하는 게 술인데 이 술 자체가 여러 맥락에서 쓰이잖아. 술은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등장할 때는 딱 둘 중 하나야. 즐기는 풍류 속에서 술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면 시름을 달래는 요소, 달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술이 등장할 때가 많고 그러면 시름을 달래주는 계기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뭐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 미성년자면 술을 안 마실 거고 뭐 미성년자 아니라면 술을 마셔봤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도 술을 마실 때 기분이 좋아서 마실 때가 있고 뭔가 기분이 좋지 못해 술을 통해서 뭔가 그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마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맥락이 꼭 고전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전에서는 특히나 더 이렇게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으니까 이 표현은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그럼 이 작품은 1번의 맥락 이 풍류라는 맥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1년부터 7년까지 내용을 통해 보면 시름이 가득했고 그 시름을 술을 통해 좀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현실적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술을 통해 어떤 현실의 문제에서 좀 다소나마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매몰돼서 절망하거나 뭔가 그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거나 이런 것보다는 술을 통해 뭔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 자체가 너희들한테 익숙한 표기가 아니다 보니까 의미적인 면에서 이렇게 현대시처럼 잘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현대시 같은 경우는 잘 읽혀졌다 치더라도 의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고전 같은 경우는 표기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거나 내지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 내용 자체로서는 너희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단지 해석의 문제일 뿐인데 해석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이거가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되고 또 나랑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보면 되고 설명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 화자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했는데 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냐. 자, 그러면 내가 중요한 시냐 대상이 중요한 시냐라고 봤을 땐 내가 중요한 시가 맞는데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잡아보면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청산 속에 들어왔나 봐. 근데 청산 속에서도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슬퍼하다가 바다로 공간을 옮겼지만 그 바다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맥락의 삶을 살고 있어. 자, 그렇게 본다면 뭔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좀 묶어서 부정적인 상황, 구체적으로 뭐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와 태도는 뭔가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그 속에서 슬퍼하고 자, 그리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절망감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절박함 뭔가 이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는 세상이 뒤집어지듯 확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절박함까지 자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들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주제를 잡자면 화자에게 주어진 부정적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외로움 그 다음에 절망감 뭐 절박함 뭐 요 정도가 우리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작품의 맨 마지막에 이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가 판단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늘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자, 우리 보기 한번 보고 이 보기가 먼저였다면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야가 어땠을까?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청산별곡은 고려시대부터 구전되던 그 노래로 조선왕조에 이르러서 궁중연희에 활용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자, 구전과 향유의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해석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 해석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했으니까 어떤 일관성의 측면에선 벗어났잖아. 그런데 오히려 작품이 함축하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근데 이 청산별곡의 화자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화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보기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상황이라든가 정서 태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보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화자를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 의미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을 머릿속에 반영하지 않고 시를 읽으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 보기를 봤다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A를 보니까 황폐한 현실의 삶의 환멸을 느꼈던 민중이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유랑민이 또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어지러운 정치적 현실을 고뇌하는 지식인도 그렇게 화자로 설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의 일관성은 없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적어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서 태도에 대해서 알려줬던 보기가 아니긴 했지만 너희들이 먼저 이 보기를 보고 아 그러면 화자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지 않고 그냥 작품을 읽고 나중에 이 보기를 봤다면 이 보기의 관점대로 또 너희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또 쓰여지게 된다는 거야. 그런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없기 위해서는 이 보기가 적어도 분석하기 전에 시험장에서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너희가 보기를 봤어야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 작품을 정리하고 이 보기에 딸려있는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러웠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보기는 뭐 상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정서 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다 치더라도 보기가 반드시 우선적이어야 되는 건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보기가 먼저 독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작품이 좀 길기도 했고 보충 설명에서 너희가 좀 숙지해야 될 내용들도 있어서 작품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어 오늘. 자, 그렇지만 기왕 우리가 하면서 내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측면들 다 언급했으니까 자 복습 열심히 하고 내용 학습 잘 챙겨놓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현대시한 작품을 할 건데 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을 할 거야. 그래서 나랑 수업하고 비교하기 전에 너희가 꼭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했었던 흔적들을 바탕으로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